이상훈 소장님의 발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연구진을 이렇게 일부러 쭉 나열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주로 에너지 또 전력 시장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저희 경제학 중견 경제학자가 3분 참여를 했고요. 또 연구의 성격상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또 나아가서 이상훈 소장님과 같은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또 전문성을 가진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문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이 현재부터 33년 후인 2050년입니다. 2050년이면 저는 아마 분명히 근로소득세는 안 내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일지 불확실한데 저희 20대 30대 우리 학생들은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 50대 60대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주도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세대 간의 이 통합적인 연구를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가 시작된 것이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제의가 WWF 코리아에서 이제 제의가 왔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작년 11월부터 현재 한 8개월 정도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3개의 시나리오를 이제 대안 시나리오를 압축을 했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다들 아시겠지만 탈원전 이슈가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상당히 저희 연구진으로서는 또 결과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나리오 중에 탈원전, 탈탄소 시나리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정부의 그러한 이 방침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작년부터 이미 저희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 결과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수급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그 선택지를 저희들은 여러분 앞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변화의 물꼬를 터서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러한 시작을 지금부터 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도 해봤고 그래서 오늘 결과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개 정치인이나 또는 일개 전문가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랄 것이냐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대안 시나리오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몇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현재 한국의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각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 다시 말씀드려서 2050년에 에너지 수급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한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크게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이런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는 뭐 처음 제기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 안보를 얘기하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 뭐 이런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 9위, 8위, 9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여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량 비중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 제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3%대에 정치되어 있고 조금씩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곧 2%대에 진입할 거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 혁명, 에너지 혁신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까 우리 장관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또한 저희가 보는 세 번째 문제 의식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역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고 경제 규모가 11위 또는 러시아의 규모에 따라서 12위 이렇게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라는 것은 다분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구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하는 그런 크로스로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치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게 9위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입 의존도는 95% 이상 이런 높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최근에 추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급속도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고, 그리고 국가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우리가 온실가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그와 관련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줄어든다는 것인데 2060년에 갔을 때 한국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OECD의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에너지 문제만, 에너지 어떤 수급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나온 결과죠. OECD 자료를 보시면 한국이 초미세먼지, 소위 말하는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이스라엘보다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고요. 뭔가 새로운 이 산업의 물꼬를 틀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앞에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는 OECD 회원국 중에 31위 수준입니다. 거의 최하위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많이 수입하는데 에너지가 투입될 때 나오는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 16년 기준이죠. 1,000만 명 가까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이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한 5천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두 가지 제가 추가로 공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이 원전의 소위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하는, 즉 최소한의 비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수치를 이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낮고요.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 땅의 면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계산된 소위 LCOE라는 것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공급할 때 발생되어지는 각종 비용,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금융 비용이라든지 사후 처리 비용, 각종 사고 가능성 이런 데 따른 비용, 보험 비용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과연 한국 정부가 IEA 리포트한 이 수치가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수치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켰을 때 온전히 과연 얼마나 경제성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1차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 수치는 이제 아까 앞에 이상우 소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췄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OECD 평균에 아주 많이 미달하는 1.4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너무 원전 비중은 높고 밀집돼 있고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고 또한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각종 수송용 연료에서 나오는 그러한 미세먼지와 이러한 또한 온실가스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AU 소위 기준 시나리오는 에너지연구원이 작년에 발간한 국책연구소죠. 발간한 장기 전망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안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미 국내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수요 또 공급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보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OECD,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IEA에서 발간한 이러한 각종 보고서들의 전망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가 벤치마킹 형식으로 전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Moderate Transition Scenario, Advanced Transition Scenario, 그리고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실 저희가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할지 이거 가지고 많이 밤샘 토론도 했는데요. 점진형 전환 시나리오, 적극형 전환 시나리오,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설명이 저희의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구성을 다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토론 끝에 IEA, OECD 유럽의 이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신정책 New Policy Scenario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제시되었던 NDC를 포함해서 제시되었던 시나리오를 충실히 가져간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이제 Decarbonization 시나리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도씨 이하 또는 더 나아가서 1.5도씨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하에서 저희가 수요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이라든지 석탄화력과 같은 소위 중앙 집중형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설계 수명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다할 경우 이제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한다든지 신규 건설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급 측면에서 전제로 해서 플러스 그에 따라서 부족분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저너리 VTS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은 이 ATS 즉 적극형과 동일한데 탈탄소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져가되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발전소는 2050년이 되면 설사 설계 수명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단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가는 말 그대로 아주 이상적인 비저너리한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뭐 한국이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여러 나라들이 앞에서 나왔지만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고요. 예, 수요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이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가 2014년도였기 때문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BAU를 설정을 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MTS와 ATS, VTS는 각각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공급은 VTS는 뭐 설명이 아주 분명하죠. 100% 재생에너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가정을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MTS 같은 경우에 기준 연도 대비 최종 에너지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7% 감소. 앞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수요량이 감소를 하고 7% 감소를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그런 낮은 수준에서 45%까지 총 에너지 부에서 최종 에너지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결과가 모형을 통해 도출이 됐습니다. 수송 부분의 전력화는 40% 정도를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이 사실 건물은 이제 냉난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는 거 쉽지가 않아서 OECD 유럽 국가의 2040년 전망과 동일하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OECD 유럽에서 2040년에 건물 부분에 가스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건물 부분에 그 가스 사용 비중을 나머지는 이제 뭐 태양열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그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ATS와 VTS는 재생에너지는 좀 더 늘어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요 부분이 훨씬 더 감축이 더 많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수요량은 이제 탈탄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수요 감축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MTS보다 더 높은 24%의 수요량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VTS는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량은 동일하게 ATS와 똑같이 24% 감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7%와 24%가 어떻게 나왔냐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유럽의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3단계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IEA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그 신정책 시나리오와 또 탈탄소 시나리오에서의 1인당 OECD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총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이 기준 연도와 2040년을 비교해서 그 감축률을 우리나라의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비교적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결과가 전체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7%와 24%를 기준 연도에 비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이렇게 OECD 유럽이 이제 그 기준에 따르자면 OECD 유럽은 총 이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기준 연도에 비해서 4% 감소, 우리나라는 7% 감소, 탈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2% 감소, 24% 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수준에서 이미 OECD 유럽 국가들보다 소비량 자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1인당 비율로 갔을 때 전체를 이제 다시 전체로 환산을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의 이런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발전열 가스의 에너지 공급 패턴이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되어 나가는, 그래서 소위 림 모형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을 시켜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시나리오 3개에 따라서 2050년이 되면 설계 수명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 원전이 24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8기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기가 이 앞에 두 시나리오에서는 여전히 가동이 되고요. 설계 수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도 역시 8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복화 화력은 LNG인데 이것은 설계 수명을 통상은 국제 권고 사항은 30년인데요. 이런 것이 좀 연장될 수 있다고 했을 때 40년을 잡으면 55기가 남지만 30년으로 국제 기준에 따르자면 2050년 되면 이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발전소 운영 현황이 장기적으로 예상이 된다. 저희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단 에너지는 저희가 분산형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앞에 두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준 연도 분석 기간은 2050년까지고요.
주요 전제는 성장률과 인구 전망은 뭐 통계청과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들을 저희가 최대한대로 충실하게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좀 빠르게 저희가 그림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BA의 경우에는 2014년 대비 2050년에 35%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35%.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외삽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부의 정부출연연구원의 그런 전망을 따르자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요. 전체의 4%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발전량은 한 480TWh에서 675TWh로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 원자력이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화력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습니다. MTS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소비량은 7%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45%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좀 그 다음으로 높고 석탄과 원자력은 6%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아까 남아있는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이런 중앙 집중력 발전소의 비중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자면 태양광이 42%. 그것은 앞에 이상훈 소장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각종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잠재량들을 다 충실히 반영을 해서 태양광이 가장 높은 비중, 그다음 풍력,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원자력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ATS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감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좀 더 급격한 이런 감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4% 2014년 기준으로 24%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55%, 그리고 나머지 비중들이 차지하고 있고 발전량은 역시 태양광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풍력, 원자력, 석탄 이런 순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뭐 상당히 모양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ATS와 똑같이 24% 감소하고 반면에 소비는 이제 그 100% 재생에너지가 다 충당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제 전력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이제 태양열을 통한 이런 열에너지 공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발전량은 850TWh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850TW 2050년에 850TWh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앞에 이상훈 소장의 발표와 연계시켜 보자면 현재 시점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565TWh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치로 이제 그대로 보자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올해 말에 발표될 그러한 그 태양광에서의 이 잠재량이 더 높아진 그 수치를 반영을 한다면 충당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33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가능성, 즉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이 그 연구기관들에 따라서 이제 점차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는 것을 최소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이제 태양광인 495TWh, 풍력 이런 순서로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건 표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예상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100%, 55, 45, 4.03 이렇게 급격히 이제 변화가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은 BAU에서는 기준 연도 대비 18% 증가, 그 다음 49%, 잘 안 보이네. 31%로 감소하고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 등에서 일부 온실가스가 나와서 6%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94%가 감소되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 대안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설치비도 많이 들고
뭐 운전 유지비도 많이 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2050년까지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누적 비용을 한번 현재 가치화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저희가 경제학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제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서 나온 IEA에서 나온 검증된 수치들만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해체 비용,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폐연료 해체 비용이라든지 또 나중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 장비용,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이런 각종 비용들, 미래에 발생할 비용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최초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 그리고 운영 유지비 매년 들어가죠. 연료 수입비,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 사회적 비용,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IEA에서 나온 보고서를 기준으로, IEA에서 나온 보고서는 뭐 그 나라 각국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뭐 그 중에 또 제일 큰 비중은 역시 연료 수입 비겠죠. 우리나라 워낙 뭐 화석연료를 다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IEA가 권고한 사회적 할인율 3%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5.5%,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게 이제 앞으로 33년 동안에 매년 발생되어질 비용을 현재 가치화한 비용입니다. BAU는 3,152조 원, MTS, ATS, VTS는 그것보다 다 낮습니다. 그래서 MTS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0조 원 정도 낮고, 그리고 ATS는 이제 당연히 MTS보다 더 낮겠죠. 왜냐하면 수요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VTS는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화석연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 10조 정도 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BAU보다. 사회적 할인율을 좀 높일 경우에는 그 순위가 좀 역전은 되지만 결과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VTS와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저히 경제성이 따라가질 수 없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연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요 과제를 보시면 뭐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워낙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저희가 지금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이 어느 정도 이 수요와 공급에서의 전환에 기여할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기존의 국제기구 또 각국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뭐 공통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에너지 세제를 좀 혁신한다든지, 그린 프라이싱을 도입한다든지,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자동차라든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정성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탈원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러한 탈원전 어떤 논의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이 전력 연구금 부조는 매우 개선될 여지가 많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에너지 세제 또한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세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전기를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익숙해온 나라인 거죠. 산업계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 우리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은 우리가 뭐 탈원전이나 뭐 탈탄소와 무관하게 정말 좀 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제대로 된 그런 가격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꼭 필요하고요. 부문별로 산업, 수송, 건물에 있어서 이러한 몇 가지 저희가 중요한 정책들, 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앞에서 나왔던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양광, 즉 솔라 패널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도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너무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요. IEA의 이 보고서를 따르자면 2040년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보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저는 이것은 훨씬 중국의 경제 성장, 경제 개발의 시점이 늦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아니한 정도의 수준이다.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늘 해왔듯이 그냥 가자라는 것은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큰 이제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잘 고안된 정책, 특히 이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야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